기억을 태우는 화로와 피리 부는 맹인 도사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굽이굽이 넘어온 험난한 인생의 고갯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굳은 살 박인 손마디에는 남들에게 차마 다 말하지 못한 눈물과 회한이 깊게 서려 있을 것입니다. 자식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지만 정작 내 속은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숱한 밤들, 뼈를 깎는 가난과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그 찢어지는 아픔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가슴 속에 남들은 모르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돌덩이는 어떤 이에게는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고 어떤 이에게는 가난 탓에 포기해야 했던 꿈의 자네이며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생의 자책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 박히는 가시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가시는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빠지지 않아 가끔씩 뒤척이는 밤 날카로운 통증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통증이 너무나 크고 무거워 어느 날 밤 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억눌린 울음을 삼켜야 했던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통증을 안고 그 돌덩이를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해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슴 미어지는 슬픔과 뼈아픈 후회의 기억들을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대신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아도 남을 번쩍이는 황금을 얻을 수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고 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소중하고도 아픈 기억을 지워버리시겠습니까? 여기 가난보다 더 무서운 망각의 늪에 빠져버린 어느 깊은 산골 마을의 기묘하고도 가슴 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조차 무심했던 지독한 흉년이 3년째 이어지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산이 사방을 겹겹이 둘러싼 이 깊은 골짜기 마을은 예로부터 바깥 세상과의 교류가 드물어 풍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골이 깊고 산이 높아 해가 드는 시간이 짧았고 밭 한 떼기 일구기도 힘든 돌투성이 땅에서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가난을 숙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봄이 되면 산나물을 뜯고 여름이면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고 가을이면 산에서 도토리와 밤을 주워 겨울을 버티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연속으로 봄에는 냉해가 들고 여름에는 가뭄이 이어지고 가을에는 홍수가 곡식을 쓸어가 버리니 마을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첫 해에는 그래도 창고에 묵혀두었던 것들로 버텼습니다. 둘째 해에는 씨앗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까지 먹어버렸습니다. 셋째 해인 지금 마을 사람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축도 팔고 농기구도 팔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릇과 이불까지 팔았지만 돌아오는 겨울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깊은 산골 마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초금목 피로 연명하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아이들은 칭얼거릴 기력조차 잃어갔고 부모들은 빈 솥단지만 박박 긁으며 소리 없는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기로 이름난 장쇠는 새벽부터 밤이 깊도록 산을 누볐지만 이미 풀뿌리 하나 나무 껍질 한 조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배는 굶주림에 불룩하게 부어올랐고 노인들은 하나둘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다시 뜨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많이 배웠다는 훈장 어른은 조정의 구유를 청하는 상소를 쓰고자 했으나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길을 넘어갈 건장한 사내가 마을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밖 세상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고갯길은 11월부터 봄이 올 때까지 완전히 막혀버리는 곳이었으니 이 마을 사람들에게 겨울은 언제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고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이번 겨울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서서히 소멸해 가는 죽음의 계절이었습니다. 칠성인의 삼남매 중 막내인 복실이는 채 돌도 되지 않은 젖먹이였습니다. 칠성이는 남편이 작년 봄 무너진 산사태에 묻혀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새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어린 두 남자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꼭 껴안고 새우잠을 자며 버텼지만 막내 복실이는 어미의 젖을 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칠성이의 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이 없으니 젖이 나올 리 없었고 그럴수록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가늘어지다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복실이가 숨을 거두던 날밤 칠성이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렸는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흙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두 아들은 어미 곁에서 옷자락을 잡은 채 잠들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동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만돌이가 이불을 당겨 복실이에게 덮어주려 했을 때 칠성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칠성이는 얼음처럼 차가워진 복실이를 보찜에 묶어 마을 뒷산에 묻고 왔습니다. 흙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쓸어내린 그 봉긋한 작은 흙더미 위에 복실이가 입던 색동 베넷 저고리를 얹어두고 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칠성이의 등은 살아있는 사람의 등이 아닌 것처럼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끊겼다가 이어졌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칠성이는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복실이가 묻힌 뒷산의 소나무가 겨울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아이의 마지막 손짓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전체에 짙은 죽음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마을 어기 당산나무 아래에 호련히 기이한 상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이었는데 당산나무 쪽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잠 못 이루던 박 노인이
먼저 일어나 나왔습니다. 평생을 소장농으로 살아온 박 노인은 혹독한 겨울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 마을에서 가장 일찍 잠자리에 들고 가장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가장 오래된 이웃인 복동이 영감이 세상을 떠난 뒤로 박 노인은 눈을 감으면 이 마을이 텅 비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이 처음 홀로 당산나무 쪽으로 걸어가던 그 시간 마을의 다른 끝에서도 한 사람이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은 사랑채 창문을 열고 차가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 사이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답게 훈장은 세상의 이치를 많이 알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마을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마을에서 또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그리고 또 봄이 오기 전에 이 마을에 남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훈장은 그 생각을 하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당산나무 쪽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천을 두르고 얼굴을 반쯤 가린 상인의 앞에는 기괴할 정도로 붉게 타오르는 커다란 쇠화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 속에서도 화로 주변은 기분 나쁠 만큼 후끈거렸습니다. 박 노인이 가까이 다가서자 화로 안에서 이상한 불길이 혀를 내밀듯 너울거리며 그를 향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나무나 숯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색이 파랬다가 붉었다가 보랬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불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 불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불꽃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인이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픈 기억, 가장 후회되는 기억, 가장 슬픈 기억을 이 화로에 던져 넣으시오. 그 끔찍한 고통의 무게만큼 내가 이 빛나는 황금으로 갚아주리다. 박 노인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노인은 평생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 상인에게서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땀 냄새도 밤 냄새도 흙 냄새도 없이 그저 타오르는 숯 냄새와 차가운 쇠 냄새만 났습니다. 게다가 상인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로를 향해 손을 내밀지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오직 입만 움직였습니다. 박 노인이 망설이는 사이 불빛에 이끌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당산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 아이들도 어미의 손을 잡고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주춤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용기를 낸 것은 뜻밖에도 마을 훈장이었습니다. 훈장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답게 세상 이치를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는 이 상인이 내뿜는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창고에 쌓인 식량이
앞으로 열흘도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나서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사람이 먼저 걸음을 뗐습니다. 복실이를 잃고 며칠째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던 칠성이네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칠성이의 눈에는 이미 이성의 빛이 꺼져 있었고 남은 것은 오직 견딜 수 없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칠성이네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슬펐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 젖이 나오지 않아 빈 젖무덤을 물리며 가슴을 쥐어뜯었던 그 끔찍한 기억을 두 손으로 움켜쥐듯 모아 붉은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화악, 푸른 빛이 감도는 불길이 무섭게 치솟더니 이내 화로 밑동으로 어른 주먹만 한 시뻘건 황금 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늘 눈물로 짓물러 있던 칠성이네의 얼굴에서 서글픈 표정이 말끔히 지워졌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번들거리는 미소와 기괴한 탐욕만이 눈동자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막내딸의 베넷 저고리를 바닥에 툭 내버려 둔 채 황금 덩어리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흰 저고리는 새벽 당산나무 밑 차가운 흙바닥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웃집 방 노인은 평생 소장농으로 뼈 빠지게 일하다 지주에게 매를 맞고 절름발이가 되었던 수치, 기억을 화로에 던졌습니다. 방 노인이 지주, 마당에서 매를 맞던 날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고 눈물을 흘렸던 아내의 얼굴도 그날 이후 다시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온 수십 년의 수치심도 모두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황금이 떨어지고 방 노인의 얼굴에서 평생 그를 따라다니던 그 깊은 주름이 펴졌습니다. 아랫마을 과댁은 남편이 병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그 비참한 기억을 던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남편이 손을 내밀며 당신 손이 참 따뜻소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손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끼던 새벽의 공포, 이후 혼자 논밭을 일구며 자식 셋을 키운 10년의 고독이 한꺼번에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황금이 쏟아지고 과댁의 눈에서 오래된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남편 생각에 울컥하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만지던 버릇도 그 손길에 따뜻했던 감촉을 기억하려는 몸부림도 함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품어온 열등감을, 어떤 이는 부모에게 모질게 굴었던 후회의 기억을 불태웠습니다. 나이 많은 장내쟁이, 홍서방은 전쟁통에 아우를 적의 손에 잃었던 기억을 마을에서 가장 인심 좋기로 소문난 두레박댁은 어린 시절 친언니를 불이 난 집에 혼자 두고 도망쳤던 기억을 화로에 던졌습니다. 화로는 집어삼킨 고통의 크기만큼 막대한 황금을 토해냈고 마을은 순식간에 눈이 멀 듯한 황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상인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슴 속 가장 어두운 기억을 꺼내어 던질 때마다 화로는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황금을 쏟아냈습니다. 동이틀 무렵에는 마을 사람 대부분이 크고 작은 황금 덩어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박 노인의 딸인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줄곧 마음이 망설여졌습니다. 23의 나이에 아직 젊은 그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배움이 있는 처녀로 훈장 어른에게서 글을 배운 덕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눈이 있었습니다. 막내는 자신의 차례가 오자 상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쯤 가린 얼굴 뒤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연민도 탐욕도 없는 텅 빈 유리알 같은 눈이었습니다. 막내는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끝내 화로 앞에 서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왔습니다. 황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깊은 산을 넘어 장날에 황금을 팔아오면 먹을 것과 씨앗을 살 수 있었습니다. 초가집은 무너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섰습니다. 흙 묻은 베옷 대신 화려한 비단옷을 걸쳤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고기 반찬이 매일같이 차려졌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는 가난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듯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사람마다 이곳이 무릉도원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가난의 신이 비껴가고 복의 신이 내려앉은 마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만이 조용히 이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풍요로워진 마을이었지만 막내의 눈에는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이웃과 마주쳐 웃을 때 그 웃음에는 공유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굶주렸던 기억, 함께 버텼던 기억,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연대의 감각이 웃음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웃음은 달랐습니다. 밝고 번들거리지만 속이 텅 빈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선 대신 나무로 깎은 생선 모형을 들고 있는 것처럼 이웃 간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길을 가던 노인이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 하나 부축하려 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언제나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던 두레박댁과 칠성이네는 마주쳐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장날이 되면 서로 어깨를 걸고 함께 걷던 사내들은 이제 저마다 혼자 길을 갔습니다. 봄 논을 갈 때 서로 품앗이를 하던 관습도 사라졌습니다. 저마다 황금이 있으니 일꾼을 사면 된다는 논리였지만 사실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남의 일이 내일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것은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칠성이네의 큰아들 만돌이가 마을 앞 개울에 빠졌습니다. 봄 해빙으로 수량이 불어난 개울에서 만돌이는 물살에 휩쓸려 허우적거렸습니다. 개울가에는 마을 어른 서너 명이 빨래를 하거나 그냥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물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그저 심드렁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부모들은 먼 산을 바라보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돌이를 구한 것은 마침 그 길로 지나가던 막내였습니다. 막내가 만돌이를 끌어내어 안고 칠성이네 집으로 달려갔을 때 칠성이는 배틀을 짜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잃은 어미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고요하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시실과 날씨를 규칙적으로 엮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물에 젖은 만돌이를 앞에 세우며 사연을 설명하자 칠성이는 씩씩한 아이라고 한마디 하고는 다시 배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막내는 오한이 드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것은 내가 아는 칠성이네가 아니다. 내가 알던 칠성이네라면 아이를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아픈 기억을 태워버린 대가로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마저 완벽하게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슬픔을 모르는 자는 기쁨도 모르는 법. 고통의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도 따뜻한 사랑도 도리도 모두 타버린 텅 빈 잿더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금에 무게에 짓눌린 채 온기 없는 밀랍 인형처럼 하루하루를 그저 허무하게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배는 부르고 몸에는 비단을 걸쳤지만 그 눈빛에는 살아있다는 빛이 없었습니다. 빛이 꺼진 등잔처럼 숨은 쉬지만 타오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막내는 훈장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훈장조차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훈장이라면 이 상황을 보고 당장 글을 쓰거나 마을 회의를 소집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마을에 분쟁이 생기면 밤을 새워 사람들을 중재하고 아픈 이가 생기면 약초를 구해 다려주며 억울한 이가 생기면 먹먹함에 밤잠을 못 이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기와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두꺼운 책만 넘기는 훈장은 막내의 말을 듣고도 고개만 주걱거릴 뿐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예전보다 배고프지 않으면 된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막내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상인이 남긴 저주가 마을 전체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짐승 같은 이기심만이 유령처럼 떠도는 삭막한 마을에서 막내는 혼자 남아 사람의 온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당산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마을의 진정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와서 도와달라고. 당산나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지를 흔들어 낙엽 하나를 막내의 어깨 위에 떨어뜨려 줄 뿐이었습니다. 막내는 그 낙엽을 손에 쥐고 아직 이 마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지금의 자신이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전의 삶,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서로를 걱정하던 그 시절이 비효율적이고 감상적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어느 날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왜 그렇게 감정 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이 훨씬 편하고 좋아. 막내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 그것이 이 저주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그리고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황금 덕분에 풍족했지만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는 이 마을에 오는 장사꾼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 이상하다고 이 마을에 들어가면 왠지 등골이 오싹하다는 소문이 인근 고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한 장사꾼은 이 마을에 다녀온 후 며칠을 알아누웠다고 했고 어떤 이는 마을 사람들의 눈이 마치 죽은 물고기 눈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날 탐욕과 짐승 같은 이기심만이 유령처럼 떠도는 이 삭막한 마을에 허름한 행색의 산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낡아빠진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반질반질하게 손때 묻은 대나무 지팡이의 의지에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는 맹인 도사였습니다. 도사의 눈은 뿌연 흰빛으로 가득 차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은 놀라 뒤로 물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도사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길을 전혀 헤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느린 걸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그네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도사의 코끝에 진동하는 고깃국 냄새 사이로 썩어 문드러진 잿더미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도사는 마을 어귀에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코를 들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시 앞쪽으로 코를 향하며 마을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쯧쯧. 황금 냄새가 이리도 지독한데 사람의 향기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구나. 껍데기만 살아서 숨을 쉬니 이곳이 바로 생지옥이로다. 도사의 혼잣말을 들은 것은 마침 그 근처에서 마른 빨래를 걷고 있던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노인은 다르다. 이 노인은 보인다. 막내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맹인 도사 앞으로 달려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서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맹인 도사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는 턱을 살짝 들어 막내의 방향으로 코를 향하고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아직 사람 냄새가 나는 이가 하나 남아있구나. 내 덕분에 이 마을에 희망이 있겠다. 막내는 도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을 대접하며 막내는 지난 1년간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도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도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로 안불씨처럼 작은 등잔불이 그의 뿌연 눈 위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사는 짐승이다. 기억이 없으면 피는 돌아도 사람이 아니지. 기쁨의 뿌리는 슬픔의 경험이고 사랑의 뿌리는 상처의 기억이다. 상처를 파는 이는 반드시 영혼을 사가는 법. 그 검은 상인이 가져간 것은 기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간다움이었다. 막내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느낀 것이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어르신, 이 사람들을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도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품속에서 볼품없는 낡은 버드나무 피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른 나무 토막처럼 색이 바랬고 군데군데 손때가 검게 베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악기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온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피리 소리는 기억을 깨운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것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이 피리의 능력이다. 다만 잠든 기억을 깨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억이 돌아올 때 그 고통도 함께 돌아온다.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그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막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사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황금은 재가 된다.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겠느냐? 막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황금이 없어도 됩니다. 사람이 돌아오면 됩니다. 도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맹인 도사는 가장 큰 기와집들이 늘어선 마을 한가운데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볼품없는 낡은 버드나무 피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축이고 피리를 불기 시작하자 거칠고 투박하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애달픈 가락이 텅 빈 마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고 가늘게 마치 먼 산 너머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처럼, 그러다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 마을의 처마 끝에서 끝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어떤 화려한 도술이나 기적의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도사의 피리 소리에는 깊은 밤 홀로 삼켜야 했던 어머니의 눈물이 담겨 있었고, 굽은 등으로 자식을 업어 키우던 아버지의 뜨거운 땀방울이 배어 있었으며, 꽁보리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위로했던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이웃들이 온기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 전체의 울림이었습니다. 흘러간 시간들이 소리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피리 소리는 저물어가는 저녁, 하늘 아래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 안에서 풍족한 저녁을 먹고 있던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 창문을 닫거나 귀를 막았습니다. 피리 소리 따위가 뭐가 좋다고. 그러나 피리 소리는 닫힌 문과 창문을 가뿐히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귓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안쪽 어딘가를 직접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비단옷을 입고 무감각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의 귓가를 맴돌기 시작하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마 다 태우지 못하고 웅크려 있던 작은 불씨 하나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로가 아무리 뜨겁게 타오른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기억의 씨앗은 다 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씨앗은 잿더미 속에서도 죽지 않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피리 소리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봄비처럼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칠성이네가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수년 만에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화로에 던져버렸던 막내딸의 까만 눈동자가 젖을 찾으며 칭얼거리던 그 가녀린 울음소리가 다시 온몸의 세포를 뚫고 생생하게 밀려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복실이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눈을 감으면서도 어미의 손가락을 잡으려 애썼던 그 가녀린 손이 벤의 저고리를 입혀 묻어줄 때 얼어붙은 겨울 땅이 어찌나 딱딱했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눈으로 내 자식을 불태웠구나. 아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칠성이네의 울음소리가 도사의 피리 소리에 얹히자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비틀거리며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주에게 매를 맞던 날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던 기억이 돌아온 방 노인도 병든 남편의 앙상한 손을 잡고 밤새 기도하던 기억이 돌아온 과댁도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울음소리가 되었습니다. 산에 메아리져 돌아오는 그 울음소리는 죽어있던 마을이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홍서방에게는 전쟁터에서 아우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가다가 총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쓰러지던 그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우가 쓰러진 것인지 자신이 쓰러진 것인지도 모른 채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전쟁은 끝나 있었고 아우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 순간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두레박댁에게는 불이 난 집에서 12살의 자신이 언니의 손을 놓고 혼자 뛰어나오던 그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뒤에서 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공포에 질린 어린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평생 가슴속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과거 장면이 재생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느꼈던 감정 전체가 그때의 냄새와 온도와 통증 전체가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게에 짓눌려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참을 숨을 쉬지 못해 파래지다가 가까스로 공기를 들이마셨고 어떤 이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입만 크게 벌렸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황금의 냉기에 굳어있던 마음의 어딘가가 눈물의 온기를 만나 천천히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뼈아픈 기억을 되찾고 오열할 때마다 집안의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황금들은 새카만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고래등 같던 기와집은 다시 비가 새는 초가집으로 돌아갔고 화려한 비단옷은 떼국물 흐르는 무명옷으로 변했습니다. 부와 풍요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뜨는 사람도 있었지만 되돌아온 기억의 무게 앞에서 황금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엎드려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그들의 눈물 속에는 마침내 뜨거운 사람의 피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끔찍했던
그 기억들이야말로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끌어안게 만드는 인간다움의 뿌리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두 쓰러져 울부짖을 때 막내는 조용히 그 사이를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의 손을 잡아주고 어떤 이의 이마에 차가운 손을 얹어주고 어떤 이의 어깨에 자신의 어깨를 기대어 주었습니다. 막내는 그 밤 이후로 오래도록 꿈을 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당산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던 그 장면, 황금이 재가 되고 비단이 무명이 되고 기와가 다시 초가가 되던 그 장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막내는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황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리 소리가 잦아들고 밤이 깊어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맹인 도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산나무 밑에서 기분 나쁜 불길을 뿜어내던 기이한 상인도 붉은 화로도 모두 한 줌이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오직 당산나무 아래 흙바닥에 찍힌 도사의 지팡이 자국만이 어젯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가난해졌습니다. 또다시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기와집은 다시 초가집이 되었고 비단옷은 다시 무명옷이 되었습니다. 황금은 재가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람들의 얼굴에 절망만 가득하지는 않았습니다. 눈물로 퉁퉁 부은 얼굴에 살아있는 사람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칠성이네는 이른 새벽 홀로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복실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오래도록 엎드려 있다가 몸을 일으킨 칠성이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칠성이는 낡은 베네 저고리를 품에 안고 이웃집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이 복실이의 머리카락만큼이나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아이의 이마에 이마를 맞대었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오래도록 이 마을에서 들려오지 않았던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절뚝이는 다리로 아랫마을 과댁에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과댁은 구들장에서 구워낸 옥수수를 박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옥수수를 쪄먹으며 오래전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댁이 울먹이자 박노인은 등을 두드려 주었고 박노인이 다리를 절뚝이자 과댁은 일어나서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기억했기에 서로의 아픔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홍서방은 이튿날 아침 일찍 훈장 어른을 찾아가 아우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훈장 어른은 서방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사상을 차리며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아픔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훈장은 그제야 자신이 그날 밤 화로 앞에 나서려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황금의 달콤함에 눈이 멀어 정작 그 황금이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훈장은 그 부끄러움을 안고 아우의 제사를 지내는 홍서방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레박댁은 바로 그날 이웃 고을에 있는 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의 편지였습니다. 두레박댁의 손이 너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편지에는 오직 한 문장만 담겼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편지를 봉하고 나서 두레박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답장이 올지 오지 않을지 언니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30년 만에 그 말을 뱉어내고 나자 평생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란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인가 봅니다. 슬픔의 무게를 알기에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고 고통의 깊이를 알기에 콩 한쪽이라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 가난 속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흘렀습니다. 봄이 오면 함께 밭을 갈고 여름이면 함께 김을 메고 가을이면 함께 수확하고 겨울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누군가 아프면 달려가고 누군가 울면 곁에 앉아주고 누군가 힘들면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마을은 예전보다 가난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막내는 마을 어귀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맹인 도사가 사라진 방향으로 고개를 숙여 깊이 절했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을 다시 사람으로 돌려주셔서. 막내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맹인 도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도사는 예전처럼 지팡이를 짚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도사를 불렀지만 도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으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억하거라. 아픔이야말로 사랑의 이름이다. 꿈에서 깨어난 막내는 그 말을 오래도록 되새겼습니다. 에필로그. 기억이라는 이름의 보물. 어쩌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들은 우리를 짓누르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값진 보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통의 기억이 있기에 타인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고 슬픔을 겪어보았기에 슬픈 이의 곁에 앉아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알기에 상처받은 이의 손을 잡을 수 있고 가난을 살아봤기에 줄인 이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라 부르는 것들, 특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 아프고 부끄럽고 슬픈 기억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온 증거이자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기억들이 있기에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있기에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무게이지만 그 무게는 우리를 땅에 단단히 붙들어두는 뿌리이기도 합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는 높이 자라고 기억이 깊을수록
사람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황금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유혹하는 검은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화로의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닙니다. 잊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 아픈 것을 없애주겠다는 속삭임, 과거를 지워주겠다는 약속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에 있습니다.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과 함께 걸어가는 용기를 갖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 아픈 흉터들을 가만히 쓸어내려 보십시오. 그 상처가 있기에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손길이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저마다의 무거운 돌덩이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손을 슬며시 잡아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기억 위에서 서로의 상처 곁에서 그렇게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맹인도사의 피리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 안고 흘린 눈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마을의 뿌리를 적시고 다음에 봄 비로소 풍성한 곡식이 돋아났습니다. 땅도 기억합니다. 사람이 흘린 진심 어린 눈물을. 그리고 그 눈물이 적신 땅에서는 반드시 새 생명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기억도 그러합니다. 아프고 무거운 기억이 마음 깊은 곳에서 썩어 거름이 될 때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마다의 가슴 속에 감추어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후회, 아직도 아린 상실, 밤마다 다시 살아나는 자책, 그것들을 화로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들이 바로 당신이 사람인 증거이고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아팠기 때문에 따뜻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잃었기 때문에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 알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황금입니다. 그 황금은 어떤 화로도 태울 수 없습니다. 훗날 막내는 늙은이가 되어서도 그 겨울밤의 이야기를 손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산나무 아래 붉게 타오르던 화로 이야기, 기이한 검은 상인 이야기, 맹인도사의 버드나무 피리 이야기. 손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막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화로 앞에 안 나섰어요? 막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단다. 기억을 잃는 것이 황금을 얻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 왜요? 막내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너를 사랑하는 법도 잊게 되니까. 손자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할머니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당산나무 아래에 조그만 제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깊어지면 그 앞에 모여 작은 제를 지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한때 기억을 버렸었다는 것을,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그리고 다시 기억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죄를 지내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아팠던 기억을 마음속으로 한 번씩 꺼내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내 곁의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의 이야기는 인근 고을로 다시 먼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마다 다른 부분에서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어떤 이는 칠성이의 이야기에서, 어떤 이는 박노인의 이야기에서, 어떤 이는 두레박댁의 이야기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먼 산골 마을의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보편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무게가 있기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검은 상인은 화로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달콤하고 불길은 언제나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아픈 기억을 없애주겠다고,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을 지워주겠다고, 새 것처럼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속삭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망설입니다. 이 아픔을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후회를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가벼울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화로 앞에서 뒤돌아선 막내를, 그녀가 뒤돌아선 것은 강에서가 아니라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무거운 기억들을 가슴에 품은 채 서로의 곁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이별과 상실, 실패와 후회들은 결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쌓여 우리를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다 타버린 줄 알았던 기억이 잿더미 속에서도 씨앗으로 살아남듯이 우리가 겪어온 아픔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의 토대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토대 위에서 기꺼이 흔들리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흔들리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맹인 도사는 피리 하나를 가지고 이 마을에 왔습니다. 화려한 보물도 신통한 약도 강력한 주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버드나무 피리 하나. 그러나 그 피리 속에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밤새워 홀로 흘린 눈물이 담겨 있었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구부린 등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온 삶의 무게가 소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어떤 화로의 불길도, 어떤 황금의 광채도 태워버리지 못한 마음속 가장 깊은 씨앗을 깨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돌려놓은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일깨운 것은 삶을 살아온 모든 이들이 눈물과 땀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 아픈 흉터들을 가만히 쓸어내려 보십시오. 그 상처가 있기에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손길이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저마다의 무거운 돌덩이를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손을 슬며시 잡아주십시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손의 온기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억 위에서 서로의 상처 곁에서 그렇게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아프기 때문에 따뜻하고, 잃었기 때문에 소중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이고, 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기억을 태우는 화로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물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증거이며 우리의 상처는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라는 것을 그 흔적들이 모여 오늘의 내가 되었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당산나무 아래 흙에 스며든 눈물처럼 우리의 기억과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꽃이 피는 자리에 맹인 도사의 피리 소리가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